안녕하세요. 프렘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의 주목받는 젊은 우익보수 스네이라 씨가 주목받을 칼럼을 또 적었습니다. 한국을 이기기 위해 제대로 된 역사의식과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나름 정직한 칼럼을 적었는데 일본인들이 이 칼럼에 감동을 받아서 개과천선하기는커녕 벌집 쑤셔놓은 댓글로 난리가 났습니다. 후루야 스네이라는 일본의 젊은 보수 우익 시사평론가이며 극단적인 보수를 비판하는 글과 논리를 특별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을 이기기 위해 보수의 논리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종 및 민족적 차별 주장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을 인정받으려면 보편적 가치와 진실에 대한 공부와 사실 인정이 필요하다면서 특별한 글을 기고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청년 우익입니다. 스네이라 씨는 13일자 일본 시사 경제 전문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에 한국인이 제일 싫어하는 일본인을 세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라는 칼럼을 적었습니다. 소제목으로는 일관되게 패배하는 역사전입니다. 먼저 한일 간의 역사에 대해 서방 국가들은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스네이라 씨는 먼저 위안부 동상에 대한 한일 간의 논쟁을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했는지를 생각해보자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201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위안부 동상 관련 공청회를 열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일본 측에서는 보수 우익단체의 관계자가 일어나서 한국 측의 종군 위안부는 단순한 매춘부다. 그 여자들이 하는 증언은 모두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이때 샌프란시스코의 시의원인 데이비드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로 일갈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엄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 관계자들은 황당한 논리를 계속 되풀이하면서 흥분하는 바람에 결국 한국의 뜻대로 결론이 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서양인들에게 종군 위안부는 조작이다, 거짓말이다 라는 논리가 통할 것으로 보고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겨우 고함을 치고 설교나하고는 완패를 하고 귀국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논쟁의 방식은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전의 대체적인 형식이라고 합니다. 유엔의 전시 성폭력을 다룬 쿠마라스 와미 보고서에서도 막대한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보수는 유엔이 한국에게 속고 있다 라고 주장할 뿐 보고서의 충분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잠시 쿠마라스 와미 보고서를 설명하면 1994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여성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기 위해 스리랑카 변호사인 라디카 쿠마라스 와미를 임명합니다. 라디카 쿠마라스 와미는 예비 보고서를 통해 위안부라는 별도 표제에서 1932년과 1945년 사이에 일본군이 위안부로 식민지와 정복지의 여성을 강제로 동원하는 정책을 실시했고 대부분의 피해 여성이 11세에서 20세에 해당이 된다고 발표합니다. 이후 1998년에는 맥두걸 특별보고관이 전쟁 중 성노예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스네이라 씨는 일본의 보수는 이러한 기본적인 역사의식도 없이 자폐증 같은 논리로 임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의 학부생이라면 당장 너는 바보냐 라는 소리를 듣고 F학점을 받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네이라 씨는 대만과 필리핀의 대학생들과 토론을 하면서 일본의 혐한 논리는 앞뒤가 전혀 없다. 종군 위안부가 창녀라는 표현은 끔찍하다. 일본인들은 정말 황당하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라는 평가를 항상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스네이라 씨는 이것이 일본의 보수라며 한탄합니다. 한국을 이기려면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당한 논리는 이제 그만 멈추자고 호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일 간의 역사전에서 패배했듯이 앞으로도 일본의 무논리의 혐한에는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칼럼을 읽으면서 건강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를 주장하는 스네이라 씨의 생각이 힘을 얻으면 일본 보수의 논쟁은 한층 더 성장하겠다 라는 두려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린 댓글에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혐한에 미친 일본인들을 볼 수가 있어서 씁쓸해하면서도 그래 너희들이 인간 될 리가 없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끝도 없이 달린 댓글에는 스네이라 씨를 비난함과 동시에 혐한에 미쳐버린 일본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곡을 주장하며 항상 거짓말을 하는 한국과 같은 후안무치한 사기꾼입니다. 역사 공부를 더 해라. 한국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도 근거가 없다. 진지하게 재조사해라. 프레지던트는 망상이 심하다. 나는 진실을 듣고 싶다.
한국인의 특징을 가르쳐주마. 1. 시도 때도 없이 역사를 들먹인다. 2. 일본인인 척한다. 3.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4. 칭찬하면 범죄를 저지른다. 5. 음담패설을 잘한다. 6. 여권에 신뢰가 없어 보여주지 않는다. 7. 영어를 잘하는 척하지만 의미를 전혀 모른다. 8. 한국이 일본보다 위라고 생각한다. 9. 상대 국가의 장점은 한국 것이라고 주장한다. 10. 말에 일관성이 없다. 한국인은 외국에 가서 저는 일본인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다가 들키면 도망을 간다. 한국은 세계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많은 댓글들이 하나도 제대로 된 글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일본이 철들까봐 놀랬는데 다행입니다. 오늘 하루 일본인들이 아직도 말 같지도 않은 댓글을 싸질러 놓은 것을 가지고 한번 크게 비웃어 보면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정말 속이에 경일 끼네요.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의 위 두 가지 조금은 우울한 이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을 항상 응원하는 돈 되는 라디오 채널로서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두 개나 전하려니 마음이 조금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가보죠. 이 아래 있는 이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 관한 이야기죠. 두산은 저번에도 언급드렸지만 신규 수주액도 2016년에 10조에서 현재 계속 떨어져서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계열사 두산중공업도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있고 두산 밥캣도 있고 이런 계열사 재무 구조를 일일이 한번 조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FN 가이드 같은 데서 부채 비율이 최악의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괜찮다 하는 곳이 두산 밥캣, 인프라코어 이 정도 수준이고, 두산이랑 주두산 그리고 두산중공업 이런 곳은 부채 비율이 300%를 넘긴 수준입니다. 자기가 가진 총 자본 대비 부채가 결국에 3배다 이런 상황인데, 회계상의 물론 숫자이기 때문에 소위 청산가치 등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아서 바로 이것을 현실에 적용한다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단순히 해석을 하면 가진 두산의 자본을 다 갖다 팔아도 지금 당장 자기 자본 대비 2배 이상의 부채가 더 쌓여 있다는 의미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보면 2016년부터 꾸준히 수천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두산이 이번 연도 갚아야 될 차입금인 5조 수준의 금액 중에 다음 달까지 갚아야 될 약 1조 수준을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에서 지금 대출 형태로 지원을 했다라고 이 언론에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대출을 해준 겁니다. 갚아야 되는 돈이고, 두산은 이에 따라서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채권단에 전달을 한 상황이죠. 두산그룹의 자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일일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두산의 일단 태도,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자산에 대한 매각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두산의 태도를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로 참조하고, 그 다음에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종합해서 제가 전해드리면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냥 흐름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솔루스 그리고 두산 퓨얼셀 등의 알짜 자산은 사실상 매각 가능성이 확정된 상황이고요. 솔루스랑 퓨얼셀의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8,600억 그리고 3,800억 수준이니까 요걸 다 팔아도 당장 올해 돌아오는 이 대출,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해주는 대출금 그리고 외화 채권이 있거든요. 그걸 대출로 전환해주는 승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거랑 그리고 이 두 개의 알짜 회사들 다 팔아 제껴도 올해 돌아오는 이 차입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현실적으로 이 채권단에 제출된 자구안에 두산 인프라코어나 두산 바켓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지배구조 개선까지는 일단 거의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전한 회사와의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 멀게 해놔야 되거든요. 이건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지배구조 개선안이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두산건설에 대한 매각이나 이거 좀 세게 간다면 두산중공업의 일부 사업부,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은 다 팔아제끼는 건 오바고 일부 사업부를 분할해서 매각한다든지, 그건 사업이 얼마나 운용이 잘 되냐 안 되냐를 따져서 그런 강수들을 포함해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두산 솔루스 지분 매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미 협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PEF 그러니까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와의 협상은 결렬됐는데 그 유력 인수 대상이었거든요 이쪽이. 근데 이거를 팔기 위해서 이미 두산그룹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두산 측이 매각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뭐 밝혔고, 시장 공개 매각 정도로 저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걸 매각한다고 해서 유동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결국에 유동 자본을 다 팔아 제꼈을 때 그게 현찰이 잘 나오냐, 그래가지고 지금 위기를 넘길 수 있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지표인데 그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는 조금은 의문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지배구조 개선이나 그 이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가보면 이것도 좀 우울한 이슈죠. 현대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이슈로 세계 경제가 마비되면서 기아차가 우선 국내 공장 3곳을 일주일간 가동 중지시키기로 결정을 했죠. 현대차도 생산 라인 일부 가동 중지가 이미 시행이 됐고요. 자, 근데 이번 건은 한 달 전쯤 있었던 가동 중지랑은 차원이 다른 결정입니다. 그때는 실질적인 수출 경기가 얼어붙은 게 아니라 단지 직원 보호, 뭐 국민 생명 보호 차원에서 가동 중지가 이루어졌던 건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수출 경기가 지금 얼어붙고 있고 자동차 부분에서 수출 절벽에 이르면서 공급 초과 상태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지금 그 자동차를 수출하는, 뭐 예를 들어 그 배로 수출한다 하면 선적 부두 같은 곳 한번 가보시면 거기 야적장에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리서칭을 한 건데 현대차, 기아차 물량이 아주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이런 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소위 사이클 산업이라는 것은 재고 물량, 고정 거래가, 결국에 같은 말인데 재고 물량에 의해서 경기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최악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팔려가지고 생산한 게 계속 재고로 쌓이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 중고가 돼가는 거고, 그걸 감가상각 처리돼가고,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프리 캐시플로우가 FCF가 이제 흐르지 않게 되고 기업 안에서, 그럼 신용 경색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현대차가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안 좋은 흐름, 안 좋은 신호 중에 하나로 재고 물량이 이렇게 쌓이는 것이 있고, 그것이 현대차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물론 지금 현대차 신차들이 디자인이 잘 나오고 내수는 그래도 자동차가 3월에는 내수 수출 다 괜찮긴 했어요. 근데 4월이 문제죠. 근데 자동차가 또 필수 소비재잖아요. 그래서 저도 현대차를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어떤 시가총액을 생각해보면 배당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10년이 돼서 만약에 차를 바꿔야 된다 제가, 그러면 상황이 아무리 지금과 같은 상황이더라도 10년 돼서 조금 만약에 바꿀 마음이 확고했는데 이거를 몇 개월 미루지, 마음에 드는 차가 나왔으면, 뭐 예를 들어 G80이 마음에 든다, GV80이 마음에 든다 하면 그거를 신청해가지고 집 앞으로 가져다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지, 그 10년 돼서 바꿀 차를 뭐 5년 후에 바꾼다거나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B2C 측면에서 휴대폰이나 자동차가 단기적으로 뭔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당연하지만, 그게 아주 결국에는 소비는 일어난다라는 결국의 이야기죠. 필수 소비재 개념이. 오히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또 대중교통 타는 사람이 또 자동차를 더 이제 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3월 내수는 오히려 10% 증가했어요. 그리고 수출도 3월에는 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번 사태 거의 이전에 주문은 이미 들어갔던 물량이기 때문에 4월 수치를 고려해야 되는데, 수치적으로 표현되는 걸 기다리기 전에 실질적인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야적장에서 재고가 쌓이는 걸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수출 시장에서는 확실한 찬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내용입니다. 내수는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고요. 내수 분위기는 괜찮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좀 어느 정도 얼은 게 풀리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차 매출의 70%가 수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논할 때는 또 지금 찬바람이 확실히 불고 있고, 그래서 기아차가 지금 소아 1공장, 소아 2공장, 뭐 광주 2공장 같은 것을 이제 가동 중지 하자고 이제 노동조합에 23일에서 29일간 가동 중지하자. 지금 이번 달만 공장별로 약 5,000대씩 공급이 넘칠 것 같다. 지금 해외 수출 절벽도 있고 차량을 생산해도 팔 수가 없다. 멈춰야 된다. 지금 그리고 뭐 지금 말한 그런 공장들이 결국에는 뭐 카니발, 스팅어, K9, 스포티지, 소울, 뭐 프라이드, 스토닉 이런 것들 만드는 곳이거든요. 이 공장들이 수출 비중이 꽤 있는 높은 그런 차종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노조의 공장 가동 중단이 이제 제한된 상황이고, 기아차의 생산량으로 치면 한 2만 대 정도 줄어들 것 같고요. 연간 생산량에서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투싼을 생산하는 곳이죠. 울산 5공장 2라인의 가동을 이제 오늘부터 일단 중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5일 동안 17일까지 중단을 할 것 같고, 지금 한국 GM이나 뭐 예를 들자면 르노, 삼성 이런 데에도 지금 휴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것은 뭐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끌고 왔는데, 그냥 눈에 보여서 석유화학, 뭐 조선, 철강 뭐 이런 쪽 지금 업계 상황,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업계를 예를 들자면 국내 정유업계 1위가 SK이노베이션이죠. 지난달 석유 제품 수출량이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 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지금 감산 검토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그리고 자동차로 보면 결국에는 뭐 미국에서도 지금 40% 전년 동월 대비 40% 떨어졌고, 자동차 판매량이 프랑스 70% 떨어졌고, 이탈리아 80% 떨어졌고, 스페인 70% 떨어졌고, 지금 유럽 심각하죠. 뭐 이런 정도 어떤 팩터들 전해드리고,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계속해서 이런 하락세를 가고 있다. 이게 결국에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차를 그렇다고 안 타진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둘수록 개인차를 또 끌고 다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차에 대한 수요는 결국에 어차피 사이클적으로 조금 늦어질 뿐이지 다시 온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오고 있다. 그게 막대한 수치다. 유럽 같은, 미국 같은 데 보면 거의 80% 뭐 절벽이 오고 있다. 이 정도로